고려의 운명이 결정되는 1388년이 밝았습니다. 우왕적위 15년째입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아무 실권도 없이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는 나이나 경륜에 있어서 군주로서 손색이 없는 면모가 갖추어져 있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해에 이승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왕으로서의 우왕의 운명이 끝납니다. 고려의 운명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워낙 큰 사건이어서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일어난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진 피화라고 하는 이 사건의 두 주역인 최영과 이승계의 현재 위상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 이승계는 굉장히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이 원나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려중앙정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불 귀족들과 이리저리 혼맥을 맺어 중앙과 끈을 맺으려고 하지만 근본이 약합니다. 그게 중앙에서 열악한 그의 정치적인 입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려고 혼맥을 이용하는 것 외에 이승계는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문신과 유대를 강화합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의 나이가 이제 51세와 47세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중앙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큰 정치 세력은 되지 못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이승계로서는 중앙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 정몽주나 정도전은 중앙의 큰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이승계의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정도전은 화성부사로 있으니 중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승계도 개경에 있지 않습니다. 포천의 철연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식솔들과 머무르고 있습니다. 개경에도 집이 있지만 중앙정계에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 농장에서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이승계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되는 조주는 위화도 회군 이후부터 이승계와 가까워집니다. 이인임이 정권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최영입니다. 그도 한때 수상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꾼이 되지는 못합니다. 권모술수로 따지면 임견미가 더 뛰어납니다. 결국 임견미가 이인임을 밀어내다시피 하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임견미는 최영의 무력이 두려우니까 또 자기와는 달리 탐악하지 않으니까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인임이 두둔하고 있어서 임견미가 최영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영도 이를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임견미와 염흥방의 탐악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엉망입니다. 그들을 제거하려고 속으로 별렀을 겁니다. 다만 최영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임견미와 염흥방을 제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1388년이 밝아온 겁니다. 사건은 1387년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호와 왕위 개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세운 조반이 이때는 잠깐 물러나 고향 배천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천은 개경과 가깝습니다. 염흥방의 간호인 이광이 강제로 조반의 토지를 빼앗습니다. 토지를 빼앗긴 조반이 급히 개경의 염흥방을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염흥방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조반이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광이 밭을 강제로 탈점해 있었습니다. 조반은 이광을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광이 횡포를 부리며 조반과 가족들을 쫓아버립니다. 명색이 정삼품 밀직부사였는데 노비에게 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염흥방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조반은 분을 참지 못합니다. 식솔과 하인 등 100여 명을 이끌고 대낮에 이광을 찾아가서 죽이고 머무르던 집도 불태워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기록에 나오지만 길어지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조반이 이광을 죽이러 갈 때 임견미와 염흥방이
백성을 못살게 굴어서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 먼저 이 광부터 죽이겠다. 주상께 알려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최영에게 보냅니다. 조반은 문신입니다. 갑자기 100여 명의 무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최영이 군사를 지원해 주었을 것으로 또 임견미, 염흥방을 제거하려고 미리 의논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둘째, 제가 젊었을 때 모 대학 교수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관해 두었는데 지금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염흥방과 조반 사이에 개인 부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반이 염흥방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있은 것이죠. 이걸 갚지 않으니까 토지나 밭을 빼앗은 겁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구세력 청산에만 중점을 둔 탓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는 것이죠. 다만 조반 사건은 도화선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임견미와 염흥방의 횡포로 고려가 한계점까지 다다라 무슨 핑계가 생기든 어차피 터질 일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광을 죽이고 난 조반은 염흥방을 만나러 개경으로 달려갑니다. 간호인 주제에 횡포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해명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조반이 도착하기도 전에 염흥방이 먼저 소식을 듣고 펄쩍 뜁니다. 임견미와 염흥방은 당장 순군부를 시켜 조반의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넣게 합니다. 조반에 대해서도 반란죄를 적용해 체포령을 내립니다. 순군부에 잡혀온 조반은 모진 고문을 받고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염흥방, 왕복해, 독일부 등의 위관들 앞에서 6, 7명의 탐욕스러운 재상들이 사방의 종을 풀어 남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백성들을 모질게 해치니 이들은 큰 도적이다. 지금 이 광을 뵌 것은 오직 국가를 도와 인민의 적을 제거하려 하는 것뿐인데 어째서 반란을 꾀했다고 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염흥방이 가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종일 조반에게 고문을 가해 반란죄를 성립시키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반의 입에서는 더욱 매섭게 반격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염흥방은 형리들에게 조반의 입을 마구 치라고 다그쳤습니다. 아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왕복해는 졸면서 못 본 척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도 염흥방이 길길이 날뛰고 있어서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뿐입니다. 이때 좌사의 김약채만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첫날의 신문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이 운명의 고비였습니다. 며칠이 끝나는 날 우왕이 최영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조반이 다시 국문을 받는 날입니다. 염흥방이 순군부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염흥방이 알아보려는 순간 이미 모든 상황은 반전되어 있었습니다. 우왕이 조반과 어머니 그리고 아내를 석방하고 거꾸로 염흥방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해 놓은 겁니다. 이어 영삼사사 임견미, 우시중 이성림, 찬성사 독일부, 대사헌 염정수, 지밀직 김영진, 왕복해, 임치 등 고위 관직에 있는 자들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위 쿠데타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쿠데타는 군사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최영이 병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전에 언급했듯 혼자서 임견미와 염흥방 세력을 없앨 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일은 원래 강력한 군사력으로 한꺼번에 해치워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결국 권신들을 제거하려고 우왕이 최영을 끌어들였다면 최영은 군사력을 높이려고 이성계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성계가 고려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성계는 포천의 농장에서 지내다가 최영이 부르니까 급히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최영과 이성계가 군사를 풀어 궁궐을 지키게 하면서 먼저 개경의 주요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임견민은 한때 저항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가 기운 것을 확인하고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저항을 포기하면서 광평군이 나를 거르쳤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광평군은 이인임을 말합니다. 임견미와 염흥방은 병권을 쥐고 있는 최영을 예전부터 제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쉽게 말해 더러운 자들이 깨끗한 자를 밀어내려고 애를 쓴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인임이 말려서 이를 이룰 수 없었다고 한탄한 겁니다. 제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서죠. 무진폐화라고 하는 이 친위 쿠데타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체포해서 내일 사형하는 시기였습니다. 주요 인물 50여 명이 불과 사흘 만에 모두 불기의 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최영과 이성계는 잔당들을 잡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개경은 물론 여러 도에 퍼져나가 있던 임견미, 염흥방 등의 가신들과 종들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때 처형한 수가 2월까지 무려 1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엄청난 숙청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썩은 세력을 완전히 도려내려고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최영은 임견미 등이 강제로 빼앗았던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길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영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 이인임이 병든 몸을 이끌고 최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최영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 우왕과 최영은 이인임을 경산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경산은 이인임의 선대가 대대로 살았던 곳입니다. 고향으로 유배를 보내는 건 거기서 편히 여생을 보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인임은 경산에서 천수를 누립니다. 이인임이 최영과 친한 데다가 이성계와도 사돈 집안 사이입니다. 우왕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많으니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인임의 친족들도 대부분 잠시 유배 생활을 하다가 풀려납니다. 나중에 모두 조선에서 활동합니다. 이숭인과 하륜도 3월에 유배되었다가 금방 풀려납니다. 이인임이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화도 회군 후에 창왕이 즉위해서 다시 이인임을 부릅니다. 이때 그가 이미 죽고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산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